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어느 걸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조언이 정말 맞는 걸지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요. 그럴 때는 김종효의 픽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의 흐름부터 저희가 점검하면서 오늘 픽도 연이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이 오늘 선택한 주요 키워드는요. 지수는 재반등을 하고 있는데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일단 어제에도 말씀해 주신 게 선물 매수가 마감까지 지속되는지 그걸 보세요라고 했는데 기관이 팔면서 좀 애매했던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포인트 뭐 봐야 돼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과 그다음에 선물 수급이 좀 돌아오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많이 팔면서 지수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빠진 건 아니지만 그 하락 과정에서 작용한 게 외국인들의 미결작정 기준으로 한 4만 계약 정도, 네. 포지션 기준으로도 한 또 3만 계약 이상의 매도가 시장을 찍어 누른 거고, 그다음에 그게 청산되면서 이제 지수가 자율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 영향도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현물 쪽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금요일 날 한 번 정도 들어왔다가 이번 주에는 뭔가 잭슨홀을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뚜렷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애매한 양상, 그러면서 또 엔화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양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뭐 여전히 수급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 의미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은 시장의 반등 때마다 거래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직 속이 시원하지는 않은 그런 수급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전장 사이에 좀 뜨거웠던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적 발표 앞두고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130달러 선으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개장하면서 20만 원 터치하길래 종가까지 우리도 엔비디아처럼 가주면 어떨까 기대했는데 약간은 그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수급의 힘이죠.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강하게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이고요.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만 사면서 SK하이닉스는 힘이 빠졌고요. 여전히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재개되고는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동일한 흐름을 기대하기 힘든 거고요. 예전에 엔비디아가 뛰면 2배로 뛰었던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의 변동성의 감소도 그에 기인한 거고요. 따라서 엔비디아에 올인하는 것, 이제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 28일 날 일단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까지 일단 뭐 상승 추세를 쉽게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멘텀이 보이려면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뭐 블랙일 뭐 안 돼도 상관없다라든지, 네. 아니면 좀 더 어떤 강한 실적 가이던스를 엔비디아가 강하게 제시해 줘야 될 텐데, 뭐 현재 구간에서는 그 주요 증권사들, 미국의 증권사들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내고 있지만 목표가가 예전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찍는 그런 양상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변곡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나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인데 국내 반도체주 투자 조언 좀 간략하게만 해주시면요. 네, 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뭐 18만 원 아래 정도에선 관심 가져도 되는데 트레이딩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즈음에서 탄력이 둔화되면 비중을 줄이면 되죠. 그다음에 뭐 소부장 관련돼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신규 투자 붙어가는 종목군들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방송 보셨다면 반도체에 대한 김종효 이사의 뷰가 여전하다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보겠고요. 자, 오늘 픽은 어느 쪽으로 향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 전략,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환율입니다. 미스터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셨는데 궁금해요. 공식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환율 공식이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수급이 붙고 지수가 상승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장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라 연초부터 좀 그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지금은 어쨌든 엔화 변동성이에요. 엔화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엔화를 추종하지 않았거든요.
위안화는 약간 추종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쵸? 뚜렷한 뭐 추종이라고 보긴 어려웠고 약간 뭐 독자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와 정도와 연동되는 것이었지 뭐 위안화, 엔화 연동되지 않았는데 8월 이후로는 확연하게 엔화 연동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신포인트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서 이제 미스터리라고 하는 건 8월 초반에는 엔화가 그렇게 급한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는 엔화가 꺾이는 그 시점, 일본 증시가 점심을 지나고 엔화가 떨어지고 일본 증시가 폭락하고 우리 시장이 하락하던 시점과 기관의 선물 매도의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율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좀 우리가 미리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엔화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환율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동결 가능성이 채권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100명 중에 90명이 동결을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부동산 가격 때문에 한국은행이 인하 카드를 꺼내야 되나 이 고심이 깊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근데 인하를 하기가 힘들겠죠. 부동산 지금 뭐 들썩이고 있고 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이런 그 대출들을 잡으려면 뭐 정책적인 카드들을 써야 되는데 정책 금리를 내리는 건 반대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정부의 고심은 뭐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또 한은의 고심도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9월에 50bp를 내리고 우리가 미국에 따라서나 내릴 수 있고 지금은 계속 동결 모드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일단 미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 미국채 수익률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즉 여러 가지 긍정적 지표가 나와도 4%를 뚫지 못하고 있는 미국채 수익률의 의미는 미국 경제는 둔화한다. 빠르게 둔화할지 느리게 둔화할지 모르지만 둔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0일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화 변동성에 우리 증시는 비교적 달러가 견조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다가 달러가 102, 100일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원화 환율도 어느새 뭐 1,400원을 걱정했었는데 지금 1,33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이고 이런 급격한 변동성은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시장에서 나왔던 하나의 이제 미스터리. 환율이 보통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 논리 구조는 우리 경제가 좋을 때,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그 요인 자체가 지금 그 주식시장으로 반영되면서 나타날 텐데 지금 나타나는 원화의 강세는 누구 때문이죠? 달러 약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 요인이 아니라 달러의 약세 때문에 원화가 밀려 올라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는 환율 변동성이 이런 급격한 방향성은 뭐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의 강세의 가장 큰 요인은 달러가 약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환율 전망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의 영향은 여전한가? 최근에 엔화 흐름 어때요? 그 변동을 저희가 알아야 영향받는 입장에서도 대비나 뭐 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162에서 142까지 떨어졌다가 또 150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네. 건 이 150까지 회복돼도 예전처럼 빠른 반등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엔화를 베이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해외에 투자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레버리지를 쓰거나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게 청산되고 나면 엔화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입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시 또 뭔가 변동성이 어저께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뭔가 또 시장이 출렁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엔화 추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엔달러 이제 분봉인데 어저께 이제 점심 때 급격하게 떨어진 걸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후에 하락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이 떨어진 그림과 거의 동일한 시간에 거의 동일한 낙폭으로 원화도 크게 하락을 보이면서 1330원대까지 하루에 20원 변동, 쉽게 보이지 않는 변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경제시장에서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것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과연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경제 관련된 얘기들을 뭐 제가 스스로 투자하면서도 체험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고 답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보다 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건 처음 본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정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리스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모르는 구간에서는 저는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리무중인 시장의 흐름, 환율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 속에 여전히 계실 텐데요. 현금 비중을 늘리는 조언이 더해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워낙 강세라면 상대적으로 내수주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주에는 고민이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조가 길어지느냐, 단발성이냐에 따라서도 분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근데 달러가 지금부터 약세로 가는 구도라면 최소한 원화도 강세 모드로 가는 구도겠죠. 네. 물론 뭐 아주 급속하게 뭐 1,200원까지 가느냐 아니면 정말 서서히 그 가치를 반영하는 데 차이는 있을 거고요. 서서히 가면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 매수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오히려 변동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출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수출주의 결정적인 실적 역할을 환율이 한 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도 믹스 개선이 가장 주력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만든 원인이에요. 그런데 환율 효과가 없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한 3에서 2% 정도는 환율 효과가 실적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원화 강세로 가고 있다? 그럼 2, 3%의 환율 효과는 없어진다는 얘기고 실적 추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정도 실적 추정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기도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변동성이 나타났던 시기, 즉 7월 말부터 나타났던 시기부터 주가의 하향 이탈이 현대차, 기아, 도요타 같은 모든 업체들에 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포인트라는 거죠. 이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미국 경기의 둔화를 달러 약세가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시점이라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슈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저는 뭐 추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가 만약에 속도를 붙이거나 방향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상황이라면 수출주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우리가 실적을 낮춰보거나 아니면 고점을 낮추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바로 자동차 종목군들이다. 상대적으로 환율 변수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반도체보다 환율에 좀 더 민감한 자동차 종목군들이 국가를 가리지 않고 도요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보여주고 있죠. GM도 하락하지 않았냐? GM은 실적 탓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붙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환율 이슈가 수출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 특히 실적 추정치를 우리가 잡은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마진율이 낮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를 바라는데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포인트를 그럼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서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해주셨고요. 워낙 강세는 수출주의 이익에 감소 영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사지 않는 외국인도 저희가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